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운천으로 생긴 가산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 바닥을 긁어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는 생활 쓰레기 등이 쌓여서 개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홍수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주운천이 되겠습니다. 개천 청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나타났던 이 개천 바닥의 흙들을 주변 개천 뚝방에 이렇게 쌓게 되면서 생겨난 가짜산, 인공산이 바로 가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청계천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원래의 명칭은 개천이었습니다. 10개자가 되겠는데요. 이는 자연생태 하천으로서 별도로 이렇게 자연적인 제방은 있지만 인공 제방이 없었던, 그래서 주변에서 흘러드는 개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하수구와 같은 역할도 해서 생활 쓰레기도 이렇게 쓸려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개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쓰레기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홍수기와 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개천 바닥이 높아져서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가져왔었던 것이 바로 이 개천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렀다는 것은 결국 많은 지천들이, 즉 백운동천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북촌 지역에서 내려오는 삼청동천 같은 것들도 합류가 되게 되고, 남산 쪽에서는 창동천들이 합류가 되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동대문 근처에서는 지금 대학로 쪽에서 흘러드는 흥덕동천과 남산 쪽에서 장춘단공원 쪽에서 흘러드는 남소문동천이 이렇게 모여서 한양 도성 밖으로 나아가는 오간수문을 거쳐서 중량천으로 유입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청계천이죠.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갔던 이유는 바로 청계천의 표고 차이 때문에 되겠습니다. 즉 서쪽에 비해서 동쪽이 표고가 낮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종로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광화문 내거리가 있었던 이 황토현 지역의 해발 고도는 30m에 달했는데, 이에 비해서 동대문 로터리 지역은 20m로 결국 표고 차이가 10m에 달했고요. 청계천의 경우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광교 부분이 23.7m의 해발 고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오간수문 근처는 16m 밖에 되질 않아서 결국 청계천의 표고가 동서간에 7m가 나게 되었고, 결국 하천이 동쪽 낮은 지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천들이 모여서 동쪽으로 유입되게 되는 오간수문 일대는 비가 좀 왔다 그러면 늘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양에 홍수가 집중되게 되었던 것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651년부터 1750년 사이, 바로 요 18세기 중반까지가 집중되게 되었고, 그때의 대표적인 이러한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던 임금이 바로 영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 임금 때에 많은 인원과 재정을 들여서 이런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큰 민원이었던 이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운천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분이 바로 영조 임금님이 되겠고, 그 영조 임금님 스스로도 가장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웠었던 것이 바로 이 주운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록한 기록물들을 통해서 임금님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수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오간수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동대문 근처가 되겠고, 이 오간수문에 직접 임금님이 행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개천 바닥을 이렇게 긁어서 바닥을 낮추는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직접 임금님이 친히 오셔서
관찰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그림에서도 이 당시에 소를 이용해 가지고 쟁기 등으로 바닥을 긁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긁어낸 흙들을 주변에 산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서 하나의 뚝방이 이루게 되고, 그 흙이 다시 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마치 산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가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가짜산이었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천의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가산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이런 작업들이 이 영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져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춘천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이런 광통교라든지 수표교 등의 이 교각에 글씨를 새겨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경진지평, 이것은 1760년 영조 시절이 되겠고요. 계사갱준, 계사년인 1833년에 다시 준천을 했었다라는 순조 때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기사대준, 이건 고종조 때인 1869년도에 이렇게 준천을 거듭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다시피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런 준천들이 거듭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로 5가, 청계천 5가, 을지로 5가로 이어지는 이 지역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과 또 북쪽 지역으로는 동대문 근처의 신진시장 일대, 동대문 시장 일대가 이런 가산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동그라미 표시에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예전에는 이런 인공산들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이 버들나루가 다리가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산이 있었다는 것을 현재 하나의 표지석, 가산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도, 이곳에 이런 비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도 이 버들다리라는 말에서부터 것처럼 가산에 많은 버드나무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리 명칭이 나오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에 잘 자라는 버드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게 되었고, 이 버드나무를 이용해서 생활 도구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뱀을 잡아서 파는 땅꾼들이 이 가산 근처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흥인문이 가까이에 이 오간수문이 있는 지역에 식목소라고 하는 이곳이 가산터를 의미하는 이 지도상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표교 를 두고 그것에 이렇게 수표를 세웠었던 이유도 이러한 홍수들을 이변에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홍수의 그 수심을 내는 수표 자체가 거의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되었고, 수표교 자체도 거의 범람할 지경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또 건천이 되게 되면 수표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청계천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예측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수표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오늘에까지 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오더라도 여전히 이 근처가 이렇게 빈터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각종 학교들이 이 가산을 흙을 허물어 내고 이것으로 이 터에 학교들을 세우는, 그래서 경성사범학교를 세운다든지 약학교를 세워서 오늘날의 중앙국립의료원 자리 지역에, 그래서 일찍이 이 남쪽에 있는 가산이 먼저 없어지게 되었고, 그 뒤에는 북쪽 청계천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의 가산도 점차 없어지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가봐도 산이 있었다라는 흔적을 좀처럼 찾아볼 수는 없게 되었고, 다만 이름으로만 가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가짜산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향기로울 방자로 바뀌어서 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늘날도 방산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남게 되었으니 지금은 북쪽 지역에는 신진시장, 특히 뭐 닭 한 마리 골목으로 유명한 이 신진시장 일대의 야드막한 이런 언덕의 흔적과 더불어 이 방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 이 홍수에 대비해서 이루어졌던 준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났던 이 가산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가까이에 오간수 교체에 이루어졌었던 준천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산에 대해서 고팟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